누나 맞죠? 누나,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금 이 낯선 남자는 왜 자신을 누나라고 부르고 피아노는 배운 적이 없는데 저절로 건반을 두드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은하는 철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녹슨 철문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오래되었지만 웅장했어요. 3층짜리 서양식 건물, 담쟁이 넝쿨이 벽면을 타고 올라가 있고 넓은 정원에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듯 풀들이 무성합니다. 여기가 맞나? 은하는 가방 속에서 구겨진 메모지를 꺼내 주소를 다시 확인했어요. 틀림없습니다. 인력소 소장이 직접 써준 주소가 맞아요. 사실 이 일을 맡게 된 과정부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인력소에 들러 일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소장이 은하를 따로 불렀어요. 은하 씨, 딱 맞는 자리가 있어요. 어떤 곳인데요? 강남에 있는 저택입니다. 가사도우미를 구하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요. 젊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이요. 은하는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보통 가사도우미 자리는 나이든 아주머니들을 선호하는데 젊은 사람을 찾는다는 게 의아했어요. 그런데 왜 저예요? 경력도 많지 않은데. 소장은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에 꼭 당신이 필요해요. 제 육감이 그래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은하는 일자리가 절실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안정적인 수입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월급도 다른 곳보다 2배는 많았어요. 결국 은하는 수락했고 오늘 첫 출근을 하게 된 겁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잠시 후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은하라고 합니다. 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철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은하는 긴 진입로를 따라 걸으며 저택을 올려다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크고 오래된 느낌이 들었어요. 2층 창문 중 하나에서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지만 고개를 들었을 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집사복을 입은 남자가 나왔어요. 김 집사라고 합니다. 20년째 이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 집사는 은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묘한 감정이 스쳤어요. 놀라움? 아니면 그리움? 은하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택 내부는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어요. 대리석 바닥, 크리스털 샹들리에 벽면을 가득 채운 유화들. 하지만 어딘가 차갑고 쓸쓸한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은하는 김 집사를 따라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처음 와본 곳인데 복도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왼쪽으로 돌면 넓은 거실이 나올 것 같고 계단을 올라가면 긴 복도와 여러 개의 방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느낌이 들지? 은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자신을 달랬습니다. 서재 문 앞에 도착했어요. 김 집사가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새로 오신 분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게.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어요. 문이 열리고 은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책으로 가득했어요. 천장까지 닿는 책장, 무거운 오크 책상, 그 뒤에 앉아 있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강민혁, 이 저택의 주인이자 강성그룹의 회장입니다. 민혁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이름이 은하입니다. 그 순간 민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민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당신.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은하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이 은하의 얼굴을 샅샅이 훑쳤습니다. 이마, 눈, 코, 입술. 마치 누군가를 찾듯이 은하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을 닮았나요?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은하를 바라보던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았어요. 아니, 착각이었네. 업무는 김 집사가 설명해 줄 거야. 잘 부탁하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하는 인사를 하고 서재를 나왔어요. 그런데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 같았어요. 김 집사가 재빨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하는 잠깐 안을 들여다봤어요. 민혁은 책상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 왜 저러시는 거지? 은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아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저 남자의 슬픔이 내 일처럼 느껴지는 걸까? 복도 끝에서 누군가 은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의 젊은 남자 윤서였어요. 그는 은하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나. 은하는 저택에서의 첫날 밤을 2층 끝방에서 보냈습니다. 김 집사가 안내해준 방은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강민혁의 그 이상한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신을 보고 유령을 본 듯한 표정, 떨리던 손, 그리고 서재에서 들렸던 울음소리. 은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김 집사가 알려준 대로 아침 식사 준비가 그녀의 첫 업무였습니다. 부엌은 넓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었어요. 은하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복도 끝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사람이에요. 단정한 얼굴에 차가운 인상 하지만 눈빛만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은하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윤서라고 소개했습니다. 강민혁의 아들, 이 집의 도련님이었어요. 윤서는 은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부엌을 나갔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은하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하는 김 집사의 도움을 받아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강민혁과 윤서가 마주 앉았고 은하는 부엌으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이 그녀를 불렀어요. 커피를 더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은하는 커피포트를 들고 다가갔어요. 민혁의 컵에 커피를 따르며 자연스럽게 설탕을 3스푼 넣었습니다.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민혁의 손이 멈췄고 윤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은하는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몰라 당황했어요.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점차 저택의 일과에 익숙해졌어요. 아침 식사 준비, 청소, 빨래, 저녁 준비. 일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이 집의 분위기는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라고 보기엔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강민혁은 은하를 일정한 거리에서 관찰하듯 대했어요. 차갑고 무심한 듯 하면서도 은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은하가 복도를 걸을 때면 문틈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식사 시간에는 그녀가 내온 음식을 유심히 살폈어요. 어느 날 저녁 은하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특별한 레시피는 아니었어요. 고아원에서 배운 평범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윤서가 은하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끓이던 된장찌개 맛과 똑같다고.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은하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슴 한편이 묘하게 저렸어요. 저택의 다른 사용인들도 은하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정원사 박 씨는 은하를 볼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주방 보조 이 아주머니는 은하의 손동작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무언가 기억나는 게 있는 듯 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김 집사만이 가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은하가 2층 복도를 닦고 있을 때 그가 지나가며 말했어요. 도련님이 오랫동안 찾으시던 분을 닮았다고. 은하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김 집사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서는 더욱 묘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는 타인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김 집사나 다른 사용인들과 대화할 때도 시선을 피했어요. 하지만 은하에게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은하를 만날 때마다 오랫동안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어느 날 은하가 거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윤서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일을 했지만 윤서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어요. 책장을 넘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을 보는 척하며 은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은하가 2층으로 올라가자 윤서도 따라왔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하지만 은하가 가는 곳마다 따라왔어요. 은하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뭐라 말하기도 애매했습니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단지 바라볼 뿐이었어요. 가장 이상한 건 은하 자신이었습니다. 이 저택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점점 더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어요. 처음 오는 곳인데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복도도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었어요. 어느 방에 무엇이 있는지 대충 알 것 같았습니다. 특히 2층 동쪽 끝방 앞을 지날 때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 방은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김 집사에게 물어봤지만 사용하지 않는 방이라며 대답을 피했어요. 어느 날 밤 은하는 잠에서 깼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 윤서가 2층 동쪽 끝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지만 열지는 않았어요. 그저 문에 이마를 대고 서 있었습니다. 은하가 다가가자 윤서가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은하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이제야 왔느냐고. 은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곧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저으며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은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잠긴 문 너머에서 무언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낯설지 않은 오히려 그리운 느낌이었습니다. 은하는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촉감. 그 순간 머릿속에 흐릿한 이미지가 스쳤어요. 분홍색 커튼, 인형들, 작은 책상. 하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이 집에는 분명 비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은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은하가 저택에 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강민혁은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윤서는 아침 일찍 외출했습니다. 은하는 그동안 청소하지 못했던 1층 음악실로 향했어요. 김 집사가 그 방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먼지는 쌓여 있을 테니까요.
음악실 문을 열자 묵직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 어두웠어요. 은하는 커튼을 걷어 햇빛을 들였습니다. 방 한가운데 커다란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피아노는 여전히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은하는 걸레로 피아노를 닦기 시작했어요. 검은 칠이 윤이 날 정도로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다 닦고 나니 피아노가 새 것처럼 반짝였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들어와도 됐어요? 윤서였어요. 그는 문간에 서서 음악실 안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어요. 혹시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괜찮아요. 윤서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피아노에 고정됐어요. 그는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피아노, 오래됐죠? 은하가 물었어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넘었어요. 누나 거였어요. 누나요? 제게 누나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피아노 의자에 앉아 건반 덮개를 열었어요. 은하는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봤습니다. 윤서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놓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음을 눌렀습니다. 맑은 소리가 음악실에 울려 퍼졌어요. 20년 넘은 피아노지만 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곡이었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의 변주곡. 어린아이가 연습용으로 치는 그런 곡이었어요. 하지만 은하의 가슴에 무언가 꽂혔습니다. 그 멜로디가 너무나 익숙했어요. 단순히 유명한 곡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저 특정한 리듬, 저 특정한 빠르기, 저 특정한 터치가 낯설지 않았어요.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어요. 슬프지도 않았고 아프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연주를 멈췄어요. 그는 은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곡, 누나가 제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5살 때. 그랬군요. 은하는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계속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은하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쳐보시겠어요? 저는 피아노를 칠 줄 몰라요. 한 번만 앉아보세요. 제발. 윤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건반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상했습니다.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데 어느 건반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은하는 떨리는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윤서가 연주한 그 곡의 뒷부분이 흘러나왔어요. 완벽한 연주는 아니었지만 멜로디는 정확했습니다. 은하 자신도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칠 수 있는 거죠? 뒤에서 윤서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하는 연주를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윤서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의 눈에는 확신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누나.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나. 맞죠? 무슨 말씀이세요? 은하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서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제 누나예요. 강은주. 20년 전에 사라진 우리 누나. 아니에요. 저는 은하예요. 당신 누나가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 곡을 칠 수 있어요? 이건 누나만 아는 곡이에요.
누나가 직접 만든 변주였어요. 은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어떻게 칠 수 있었는지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때 음악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민혁이 들어왔어요. 그는 피아노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누가 쳤어? 민혁의 시선이 은하에게 고정됐습니다. 윤서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은하 씨가 쳤어요. 누나의 곡을. 민혁이 비틀거렸어요. 그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 은하 씨가 누나예요. 저는 확신해요. 윤서, 민혁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피아노를 배운 적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피아노 같은 건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민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피아노 앞으로 다가가 건반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은하는 이 상황이 두려웠어요. 자신이 누군가의 죽은 가족을 닮았다는 것, 배우지도 않은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가보겠습니다. 은하가 음악실을 나가려 하자 윤서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가지 마세요. 제발, 놔주세요. 누나, 저예요. 윤서, 기억 안 나세요? 은하는 윤서의 손을 뿌리치고 음악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으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계단을 오르다가 멈췄습니다. 손목에서 무언가 흘러내렸어요. 은하가 늘 차고 다니던 낡은 은팔찌였습니다. 줄이 끊어진 거예요. 은하는 팔찌를 주우려 몸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돌아보니 강민혁이 계단 아래에 서서 은하의 손목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바닥에 떨어진 은팔찌를 보고 있었어요.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내게 있어? 민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팔찌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집어들었습니다. 강민혁은 여전히 계단 아래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팔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팔찌, 어디서 났어요? 민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은하는 팔찌를 꽉 쥐었습니다. 제 거예요. 제가 가진 유일한 물건이에요.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죠? 기억나는 순간부터요. 20년 전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이미 차고 있었어요. 민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계단을 뛰어 올라와 은하 앞에 섰어요. 그의 손이 은하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병원? 20년 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도 몰라요.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부모님이 누군지. 윤서가 음악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은하가 있는 계단으로 달려왔어요. 아버지, 그거 은주의 팔찌야. 민혁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윤서는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김 집사가 소란을 듣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는 은하의 손에 들린 팔찌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 설마 그 팔찌 좀 보여주겠어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하는 망설이다가 팔찌를 건넸어요.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팔찌 안쪽을 살폈어요. 여기 각인이 있어요. 민혁이 손가락으로 팔찌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은하는 몰랐어요. 20년 동안 차고 다녔지만
안쪽을 자세히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작고 섬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To 은주 forever. 은주에게 영원히. 민혁이 각인을 읽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팔찌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내가 은주의 5번째 생일에 선물한 거예요. 직접 각인을 새겼어요. 윤서가 은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은하 씨, 아니 누나. 당신이 우리 누나가 맞아요. 아니에요.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이 팔찌를 주었을 수도. 그럼 피아노는요? 누나만 아는 곡을 어떻게 쳤어요? 은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의 말이 맞았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강민혁이 김 집사를 돌아봤어요. 김 집사, 박 박사에게 연락해. 당장. 알겠습니다. 김 집사가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혁은 은하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은하 씨, 아니 은주야. DNA 검사를 해보자. 그러면 확실히 알 수 있어. 저는 은하예요. 은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이 저택에 들어온 순간부터 느꼈던 기묘한 친숙함, 저절로 움직이던 손, 눈물이 흐르던 순간들.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민혁이 은하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윤서는 은하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마치 다시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이. 30분 후 머리가 희끗한 노신사가 도착했습니다. 박 박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강민혁의 주치의이자 오랜 친구였습니다. 민혁, 무슨 일인가? 박 박사가 물었어요. 그의 시선이 은하에게 향했습니다.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이 사람이 DNA 검사를 해주게. 이 아이가 은주일 수도 있어. 박 박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가방에서 검사 도구를 꺼냈어요. 입 안쪽을 면봉으로 채취할 겁니다. 아프지 않아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박사가 조심스럽게 은하의 구강세포를 채취했어요. 그리고 민혁과 윤서의 것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이틀 정도 걸립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하네. 박 박사가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은하는 손에 쥔 팔찌를 내려다봤습니다. 투 은주 forever. 만약 자신이 정말 은주라면?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은 거라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은하로 살아온 20년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닐까? 자신이 누군지조차 모르고 살아왔다는 게 견딜 수 있을까? 은하 씨, 민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20년 전 일을 기억해 보세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나요? 은하는 눈을 감았어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하지만 20년 전은 공백이었어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부터 기억이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병원 침대, 하얀 천장, 제 손목에 팔찌. 그게 전부예요. 어느 병원이었죠? 인천의 작은 병원이었어요. 간호사들이 바다에서 건져 올렸다고 했어요. 민혁과 윤서가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바다? 네. 의식을 잃은 채 물에 떠 있었대요. 어떤 어부가 발견해서 병원에 데려갔다고. 민혁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의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은주가 사라진 곳도 물가였어. 저택 뒤편의 호수였지. 윤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누나는 저랑 호수에 가려고 했어요. 수영을 가르쳐 준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화장실에 가느라 늦었어요. 나왔을 때 누나가 없었어요. 은하의 머릿속에 무언가 스쳤습니다. 물,
차가운 물, 숨을 쉴 수 없는 공포. 하지만 선명하지 않았어요. 꿈처럼 흐릿했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은하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어요. 민혁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마요. 아니에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잡히지 않아요. 윤서가 은하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해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기억이 잠겨 있다는 걸, 그 기억 속에 진실이 있다는 걸. 밤이 깊었습니다. 은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팔찌를 손에 쥐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만약 자신이 강은주라면 왜 물에 빠졌을까요?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은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억의 문을 두드렸어요. 조금씩 천천히.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박사는 서류를 들고 저택을 찾아왔어요. 강민혁과 윤서, 그리고 은하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박 박사는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어요. 일치율 99.9%입니다.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혁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져 바닥에 깨졌어요. 윤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은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강은주입니다. 20년 전에 실종된 강민혁 회장의 장녀. 박 박사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민혁이 은하에게 다가와 그녀를 꼭 껴안았어요.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은주야, 정말 내가 맞구나.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윤서도 다가와 은하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은하는 어색했지만 그들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이제 더 이상 가사도우미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방도 2층 끝에 있던 잠긴 방으로 옮겼습니다. 20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던 은주의 방이었어요. 김 집사가 방문을 열었을 때 은하는 숨을 멈췄습니다. 분홍색 커튼, 인형들이 가득한 침대, 작은 책상. 피아노를 칠 때 머릿속에 스쳤던 그 이미지와 똑같았어요. 이 방은 회장님께서 그대로 두라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아가씨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셨어요. 은하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일기장이 놓여 있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습니다. 2005년 7월 5일. 오늘 윤서가 내 방에 몰래 들어와서 인형을 가져갔다. 혼내줬더니 울었다. 귀엽다. 어린아이의 글씨였습니다. 은하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매일매일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아노 연습 이야기, 엄마와의 추억, 윤서와 놀던 날들.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습니다. 2005년 7월 20일. 내일 윤서한테 수영 가르쳐 줄 거다. 동생이 물을 무서워해서 걱정이다. 하지만 언니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게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사라졌어요. 은하는 일기장을 덮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모든 게 낯설지 않았어요. 저 옷장에 뭐가 들었는지 알 것 같고 저 서랍에 뭘 넣어뒀는지 기억나는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서랍을 열었어요. 색연필, 스케치북, 작은 오르골. 오르골을 열자 오버 더 레인보우가 흘러나왔습니다. 은하는 그 멜로디를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좋아하던 노래였다는 걸. 엄마. 은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따뜻한 미소를 짓는 여자, 자신을 안아주던 품,
부드러운 목소리.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눈을 감고 집중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기억의 문을 열었습니다. 7월의 뜨거운 여름날이 보였어요. 7살 은주는 5살 윤서의 손을 잡고 저택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누나, 물 무서워. 괜찮아. 누나가 있잖아. 호숫가에 도착했어요. 물은 맑고 깨끗했습니다. 은주는 윤서에게 물놀이를 가르쳐 주려 했어요. 그때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강은주 양이죠? 누구세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당장 오라고 하셨어요. 은주는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아빠는 서재에 있다고 했는데요. 윤서는 어떡해요? 동생은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세요. 금방 돌아올 거예요. 은주는 윤서를 돌아봤어요. 윤서는 물가에서 조약돌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누나 금방 올게. 여기서 기다려. 응. 은주는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저택으로 가지 않았어요. 호수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여기가 아닌데요. 지름길이에요. 은주는 불안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자가 갑자기 은주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아파요. 조용히 해.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은주는 겁이 났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남자가 입을 막았어요. 남자는 은주를 끌고 호수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밀었어요. 은주는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팔을 휘저으며 수면으로 올라가려 했어요. 하지만 옷이 물을 머금어 무거웠습니다.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어요. 목이 아팠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윤서, 아빠, 엄마.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누군가 자신을 잡아당기는 걸 느꼈습니다. 물 밖으로 끌어올려지는 느낌. 그리고 암전.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침대 위였어요.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병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정신 차렸니? 이름이 뭐니? 은주는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은하는 눈을 떴어요.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자신이 누군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은하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강민혁의 서재로 향했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민혁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은하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주야, 무슨 일이니? 아빠. 은하가 그를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어요. 민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억났어요. 그날 일을. 민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누군가 저를 밀었어요. 양복 입은 남자였어요. 그 사람이 저를 호수에. 민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렸어요. 사고가 아니었어. 누군가 일부러. 네. 그 사람은 저를 죽이려 했어요. 방안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내게 그런 짓을 한 놈을. 은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저를 구해줬어요. 물에서 끌어올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지? 얼굴은 못 봤어요. 하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은하를 꼭 안았어요. 이젠 안전해. 내가 지켜줄 거야. 하지만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위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자신을 밀어넣은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자신을 구해준 사람은 누구일까? DNA 검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 저택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용인들은 은하를, 아니 은주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김 집사만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씨가 돌아오셨군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강민혁은 즉시 기자회견을 준비했어요. 강성그룹 회장의 실종된 딸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주저했어요. 아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민혁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엇이 두려운 거니? 저는 20년을 은하로 살았어요. 갑자기 은주가 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혁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은주를 꼭 안았습니다. 천천히 하자.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하지만 윤서는 달랐어요. 그는 은주에게서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은주의 방문 앞에서 기다렸고 은주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어요. 윤서야, 너무 부담스러워. 은주가 말했지만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사라질까봐 무서워요. 20년 동안 누나를 잃고 살았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윤서의 눈빛에는 집착에 가까운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은주는 그것이 남매 간의 애정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주는 윤서의 방 앞을 지나가다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멈춰 섰어요. 윤서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누나가 돌아왔어요. 이제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은주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서야, 나야. 안에서 황급히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윤서가 나왔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에요? 누구랑 통화했어? 아무도 아니에요. 윤서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은주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다음 날 강민혁이 은주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 오래된 파일들이 놓여 있었어요. 은주야,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민혁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20년 전 사건 기록이었어요. 내가 사라진 날 우리는 미칠 것 같았어. 경찰을 불렀고 수색대를 동원했지. 하지만 너를 찾을 수 없었어. 파일에는 당시 신문 기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강성그룹 회장 장녀 실종, 호수에서 수색 작업 진행 중. 엄마는 너를 잃고 견디지 못했어. 매일 호숫가에 나가서 너를 기다렸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민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티다가 엄마는 떠났어. 심장마비였어. 하지만 나는 알아. 엄마는 슬픔으로 죽은 거야.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를 기억했습니다.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자신을 안아주던 품. 엄마를 못 빼서 미안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민혁이 은주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아빠, 그때 왜 저를 노렸을까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민혁은 파일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20년 전 우리 회사는 중요한 기술 특허를 두고 경쟁사와 다투고 있었어. 대한산업이라는 곳이었지. 대한산업. 은주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어요.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뭐든지 했어. 협박 편지도 보냈고 우리 직원들을 매수하려 했지. 민혁은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신문 글씨를 오려붙인 협박장이었어요. 당신의 가족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걸 받고도 나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저 협박일 뿐이라고 생각했지. 보안을 조금 강화하는 선에서 끝냈어. 민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너를 잃었어. 내 오만함이, 내 안일함이 너를 위험에 빠뜨린 거야.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나는 회장이기 전에 아버지였어야 했어. 민혁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졌어요. 20년 동안 나는 그들을 추적했어. 하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어. 당시 수사를 담당한 형사 중 한 명이 대한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 수사가 의도적으로 축소된 거야. 은주는 파일을 넘겼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어요. 대한산업의 임원들, 그들의 동선 기록, 재무 내역. 아빠는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수가 아니야. 정의야. 내게 그런 짓을 한 놈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울 거야. 그때 서재 문이 열렸어요. 윤서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건 위험해요. 대한산업은 여전히 강력해요. 그들을 건드리면. 그래서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민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윤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나가 돌아왔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왜 과거를 들추려고 해요? 충분하지 않아. 은주에게 그런 짓을 한 놈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야. 부자가 대립했습니다. 은주는 그들 사이에 서서 말했어요.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왜 저를 노렸는지, 누가 저를 물에 밀어 넣었는지. 윤서가 은주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누나, 위험해요. 알아. 하지만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어. 며칠 후 민혁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20년 전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은주도 자신의 기억을 더듬으며 단서를 찾았습니다. 윤서는 점점 더 불안해했어요. 그는 은주에게 그만두라고 설득했지만 은주는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주는 윤서의 방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대한산업과 관련된 문서였습니다. 왜 윤서가 이런 걸 가지고 있을까? 은주가 서류를 들고 있는데 윤서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누나, 이게 뭐야? 왜 대한산업 자료를 가지고 있어?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명할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설명해봐. 윤서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나는 대한산업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몰래. 왜? 누나를 찾기 위해서요. 아버지는 회사 일로 바빴고 나만 누나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대한산업 사람들을 미행했고 그들의 비밀을 캤어요. 그리고 알아냈어요. 그들이 인력소를 통해 사람들을 감시한다는 걸. 은주는 숨이 멎었어요. 인력소? 네. 누나를 이 집으로 보낸 인력소요. 그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은주는 윤서의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을 이 저택으로 보낸 인력소가 대한산업과 연결되어 있다니. 우연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럼 저를 일부러 이 집으로 보낸 거예요?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왜 그랬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사하고 있었어요. 은주는 즉시 강민혁에게 달려갔어요.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혁은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은주를 보고 전화를 끊었어요. 무슨 일이니? 아빠, 저를 이 집으로 보낸 인력소를 조사해야 해요. 그들이 대한산업과 연결되어 있어요. 민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즉시 사설 탐정에게 연락했어요. 이틀 후 충격적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인력소 소장 정명희는
대한산업현 회장 최태영의 조카였어요. 그녀는 10년 전부터 그 인력소를 운영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특정 장소에 배치해 왔습니다. 주로 경쟁 기업이나 조사 대상의 집에 사람을 심는 일이었어요. 그럼 저는 스파이로 들어온 건가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민혁은 보고서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복잡해. 정명이는 내가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너를 관찰했어. 거의 5년 동안. 보고서에는 은주의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고아원 시절, 첫 직장을 다니던 모습, 길을 걷는 뒷모습까지. 누군가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봤다는 사실이 소름 끼쳤습니다. 왜 저를 감시한 거죠?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내 추측으로는 민혁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너를 이용하려 했던 것 같아. 기억을 잃은 채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시험한 거야. 탐정이 추가로 발견한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20년 전 은주를 물에 밀어넣은 남자의 신원이 밝혀진 거예요. 당시 대한산업 소속 직원이었던 박상철. 하지만 그는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너무 깔끔해. 증거인멸이야. 민혁이 이를 갈았어요. 은주는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서 멈췄어요. 박상철은 사고 직전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고 주변에 말했음. 아빠, 이거 봐요. 박상철도 누군가에게 위협받고 있었어요. 입을 막으려 한 거겠지. 대한산업은 자기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공범까지 제거했어. 은주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대한산업은 왜 2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을 이 집으로 보냈을까?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며칠 후 답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김 집사가 수상한 전화를 받는 걸 윤서가 목격한 거예요. 윤서는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아가씨가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김 집사의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회장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윤서가 녹음 파일을 가지고 은주를 찾아왔어요. 둘은 함께 민혁에게 갔습니다. 녹음을 들은 민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김 집사를. 민혁은 즉시 김 집사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신뢰받던 집사. 하지만 그는 배신자였어요. 김 집사가 들어오자 민혁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김 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 얼마를 받았나? 민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김 집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 딸이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대한산업에서 제안을 했고 저는 그래서 우리 가족을 팔았단 말인가? 김 집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정보만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회장님의 일정, 회사 동향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은주가 사라진 날도 너였나? 민혁이 다그쳤습니다. 김 집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그건 정말 아닙니다. 저는 아가씨가 실종된 후에야 그들과 접촉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접근했어요. 딸의 병원비를 대주겠다고. 은주가 김 집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저를 이 집으로 보냈어요? 대한산업의 목적이 뭐예요? 김 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 생각으론 회장님을 흔들려는 것 같습니다. 아가씨가 돌아오면 회장님은 과거를 조사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경영에 소홀해지고 강성그룹이 흔들리는 거죠. 그게 전부야? 아니면 아가씨를 다시 제거하려는 것일 수도. 김 집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서가 그의 멱살을 잡았어요. 감히
누나를 또 해치려고 민혁이 윤서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김 집사에게 명령했어요. 당장 짐을 싸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김 집사가 떠난 후 저택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이 적이었다는 사실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은주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한산업의 계획이 무엇이든 자신은 이용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일까? 20년이나 지났는데 왜 지금 자신을 돌려보낸 걸까? 그날 밤 은주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호숫가에서 자신을 밀어넣었던 남자. 하지만 이번엔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배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은주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누군가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 은주는 창문을 열고 내려다봤어요. 그림자가 고개를 들어 은주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어요. 은주는 확신했습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대한산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언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에게 협박 편지가 도착했어요. 20년 전과 똑같은 방식. 신문 글씨를 오려붙인 편지였습니다. 과거를 들추지 마라. 딸을 또 잃고 싶지 않다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은주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번에는 지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밝히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울 겁니다. 협박 편지가 도착한 후 저택의 경비는 2배로 강화되었습니다. 강민혁은 사설 경호원들을 고용했고 은주는 어디를 가든 보호를 받았어요. 하지만 은주는 이런 식으로 숨어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계속 위협할 게 분명했어요. 윤서가 노트북을 들고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재무 자료들이 떠 있었어요. 20년 전 대한산업이 강성그룹의 기술 특허를 훔치려다 실패한 후 다른 방법을 썼다는 증거였습니다. 은주가 실종된 직후 강성그룹의 주가가 폭락했고 대한산업은 그때를 노려주식을 대량 매입했어요. 하지만 민혁이 회사를 다시 안정시키면서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번에는 더 확실한 방법으로 강성그룹을 무너뜨리려는 거였습니다. 윤서가 발견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은주가 저택에 온 후 강성그룹 협력사 직원들이 갑자기 사표를 내거나 중요한 계약이 취소되는 일들이 잇따랐습니다. 내부 공작이었어요. 대한산업은 민혁을 은주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 회사를 흔들려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은주는 자신이 미끼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한산업이 모든 배우라면 왜 자신은 살아있는 걸까? 20년 전 호수에서 누가 자신을 구했을까?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물속에서 의식을 잃기 직전 누군가 자신을 끌어올렸던 순간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괜찮다고 지켜주겠다고 말하는 목소리. 그 남자는 은주를 물 밖으로 끌어내고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 그 사람은 은주를 알고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은주는 윤서와 함께 20년 전 신문 기사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실종 사건 보도 중 한 기사에서 목격자 증언을 발견했어요. 이정우라는 당시 25세 남자가 낯선 차량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둘은 이정우를 찾아 나섰어요. 10년 전 문을 닫은 편의점, 이사간 주소, 그리고 마침내
그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를 찾아냈습니다. 40대 중반이 된 이정우는 은주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저택 쪽으로 들어갔다가 1시간 후 나왔고 번호판을 기억해 경찰에 신고했다고요. 그 차는 대한산업 소유였지만 경찰은 관련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어요. 그 후 이정우에게 협박 전화가 오고 가게에 도둑이 드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이정우는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차가 나간 후 젊은 남자가 호수 쪽으로 급히 뛰어가는 걸 봤다고요.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은주의 심장이 뛰었어요. 그 남자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일지도 몰랐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은주를 긴급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혁의 전화를 받고 서재로 향하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정장을 입은 남자. 20년 전 수사를 담당했던 강 형사였어요. 강 형사는 은퇴 후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당시 상부의 압력으로 수사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지만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고요. 그는 은주에게 당시 숨겨졌던 증거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박상철이 은주를 납치하기 전 대한산업 본사를 드나든 CCTV 화면, 거액의 돈을 받은 통장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박상철이 죽기 전 작성했던 진술서 초안이었습니다. 진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박상철은 단순 실행범이었고 실제 지시는 대한산업 당시 전무였던 최태영이 내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산업 회장인 바로 그 사람. 최태영은 강성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회장의 딸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박상철은 마지막 순간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수에 밀어넣고 도망쳤지만 누군가 뒤따라와 아이를 구하는 걸 멀리서 봤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진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자신을 구한 사람이 정말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 왜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은 걸까? 강 형사는 이 증거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태영의 권력이 여전히 막강해서 쉽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어요. 결정적인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은주를 구한 그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실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민혁의 오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20년 전 회장님의 조카가 여름 방학을 맞아 저택에 머물렀다고요. 대학생이었던 그 조카는 은주를 무척 아꼈고 실종 사건 직후 갑자기 외국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카 강준혁? 그는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외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소식만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은주는 직감했어요. 강준혁이 자신을 구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왜 그는 20년 동안 침묵했을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윤서가 강준혁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 IT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한국과는 철저히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은주는 강준혁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신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과 그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흘 후 짧은 답장이 왔어요. 한국으로 가겠다는 한 줄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준혁이 저택에 도착했어요. 40대 초반의 성숙한 남자가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는 은주를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그날 호수에서 자신을 구한 사람이 그인지. 강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2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강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은주와 민혁, 윤서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20년간 묻어두었던 비밀을 꺼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그날 호숫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고 민혁 삼촌 댁에 한 달쯤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은주를 정말 많이 아꼈다고 했어요. 어린 사촌 동생이었지만 영리하고 착한 아이였거든요. 그는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뜨거운 햇살, 호수의 잔잔한 물결, 그리고 갑자기 들려온 물소리. 처음엔 은주가 수영하는 줄 알았지만 이상했어요. 비명도 없고 물장구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퐁 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준혁은 책을 내려놓고 호수로 달려갔습니다. 물 위에 파문만 남아 있었고 은주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옷을 입은 채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생각보다 깊었고 은주는 바닥 근처에 가라앉고 있었어요. 간신히 붙잡아서 끌어올렸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은주는 의식이 없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준혁은 배운 대로 인공호흡을 했어요. 한참 후 은주가 물을 토해내며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은주는 계속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괜찮아, 은주야. 오빠가 지켜줄게. 준혁은 은주를 안고 저택으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이 호숫가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은 박상철이었어요. 박상철은 준혁과 은주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다가왔어요. 저 애를 내게 주시오. 준혁은 본능적으로 은주를 꼭 안았습니다. 당신 누구요? 이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요? 박상철이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준혁은 숨이 멎었어요. 박상철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내려놓고 가시오. 아무것도 보지 못한 걸로 하면 살려주겠소. 준혁은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은주를 넘겨주면 그녀는 죽을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둘 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안 돼요. 이 애는 제 사촌 동생이에요. 차라리 날 쏘시오. 박상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권총을 겨눈 채 한참을 망설였어요.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박상철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당신도 이해도 오늘 일을 절대 말하지 마시오. 말하는 순간 당신 가족 모두 죽소. 그는 차에 올라타 급히 사라졌어요. 준혁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은주를 저택으로 데려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박상철의 배우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분명 강력한 조직이 있을 거였습니다. 저택 안에 내부자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준혁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주를 살리려면 그녀가 죽은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는 은주를 차에 태우고 인천의 작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는 선배가 인턴으로 일하는 곳이었어요. 선배는 은주를 응급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뇌진탕이 있었어요. 의식을 되찾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형, 부탁이 있어요. 이 아이를 신혼미상으로 처리해 주세요. 뭐? 무슨 소리야?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아이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선배는 준혁의 절박한 눈빛을 보고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준혁은 병원에서 이틀을 은주 곁에서 보냈어요. 그녀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은주가 눈을 떴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저는 누구예요? 은주의 물음에 준혁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촌 동생이 모든 기억을 잃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게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른다고. 기억이 없으면 그들이 은주를 찾을 수 없을 거라고요. 준혁은 병원비를 모두 지불하고 떠났습니다. 은주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고 알려주는 순간 위험에 빠질 게 분명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준혁은 지옥을 마주했어요. 은주 실종 소식에 온 집안이 난리였습니다. 민혁 삼촌은 미쳐가고 있었고 숙모는 호숫가에서 울부짖고 있었어요. 윤서는 누나를 잃은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은주가 살아있다고, 안전한 곳에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어요. 박상철의 협박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가족 모두 죽는다는 말.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혁도 조사를 받았어요. 그날 어디 있었냐는 질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서관에 있었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평생 해본 적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상철이 은밀하게 준혁을 찾아왔어요. 저택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박상철은 여전히 초췌해 보였어요. 입을 다물고 있으시오. 그 애는 어차피 기억을 못 찾을 거요. 조용히 넘어가면 모두 안전하오. 준혁은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준혁은 미국 유학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은주를 버렸다는 죄책감, 가족을 속인다는 괴로움,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비겁함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출국 전날 준혁은 인천병원을 다시 찾았어요. 은주는 이미 고아원으로 보내진 후였습니다. 선배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지만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은주는 다른 아이들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기억을 잃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가슴에 새기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사업에만 몰두했어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은주를 봤어요. 물속에 가라앉는 은주,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은주. 1년에 한 번씩 사람을 시켜 은주를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은하라는 이름으로 잘 살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고아원을 나와 독립하고 일을 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3개월 전 은하가 강성그룹 저택에 가사도우미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준혁은 경악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그곳으로 보낸 게 분명했어요. 준혁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력소와 대한산업의 연결고리를 찾아냈어요. 20년 전의 적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목적이 달랐어요. 은주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고민했어요. 나타나야 할까? 하지만 나타나는 순간 은주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은주가 기억을 되찾고 가족에게 받아들여지고 DNA 검사까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은주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자신이 살아 돌아왔다는 내용, 만나고 싶다는 말. 준혁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강준혁의 고백이 끝났습니다. 거실은 침묵에 잠겼어요. 민혁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주먹을 쥔 채 떨고 있었어요. 은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오빠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고마워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은주야.
진작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 내가 20년을 가족 없이 살게 만들었어. 민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은 붉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혁아, 내 덕분에 은주가 살았어. 그걸로 충분해. 윤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고마워요. 누나를 지켜줘서. 준혁은 눈물을 흘렸어요. 20년간 짊어진 죄책감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대한산업은 왜 저를 다시 이곳으로 보낸 걸까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내 추측으론 함정이야. 너를 이용해서 삼촌을 무너뜨리려는 거지. 하지만 그것만은 아닐 거야. 뭔가 더 큰 계획이 있어. 20년을 기다린 이유가 있을 거야. 그때 윤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윤서의 얼굴이 굳었어요.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에요. 주요 투자자들이 동시에 투자금 회수를 요구했대요. 민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작됐구나. 본격적인 공격이.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대한산업의 진짜 목표는 자신이 아니었어요. 강성그룹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자신은 그 계획의 미끼였습니다. 준혁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가 조사한 바로는 대한산업은 지난 3개월간 강성그룹 주식을 조금씩 매입했어. 은주가 이 집에 온 시점과 정확히 일치해. 얼마나 매입했죠? 민혁이 물었습니다. 약 15%. 아직 경영권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동요하면 주가가 폭락할 거야. 그때 추가 매입하면 경영권을 빼앗길 수도 있겠군. 민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윤서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야 해요. 투자자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그래, 당장 준비해. 은주는 자신 때문에 가족과 회사가 위험에 빠졌다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제가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사라지면. 안 돼. 윤서가 소리쳤습니다. 누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20년 만에 누나를 찾았는데 다시 잃을 수는 없어요. 민혁도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건 2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싸움이야. 이번엔 제대로 끝장을 내야 해. 준혁이 말했습니다. 삼촌 말이 맞아. 그리고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어. 강 형사가 준 박상철의 진술서. 이걸 공개하면 대한산업도 타격을 입을 거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아니, 더 필요해. 결정적인 증거가. 그때 은주의 머릿속에 무언가 스쳤습니다. 호숫가에서 자신을 밀어넣었던 남자 박상철.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던 그림자. 꿈에서 본 그 장면이 실제 기억일지도 몰랐어요. 기억이 하나 더 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모두의 시선이 은주에게 쏠렸습니다. 박상철이 저를 밀기 전에 누군가와 통화했어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했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준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통화 내용이 조금이라도 기억나? 은주는 눈을 감고 집중했어요.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자신이 남자를 따라가던 순간 남자가 전화를 받았던 장면. 목소리가 낮고 긴장되어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처리하겠습니다. 박상철이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은 직후 은주를 호수로 끌고 갔습니다. 누군가 실시간으로 지시를 내렸어요. 박상철은 그저 실행범이었던 거예요. 민혁이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통화 기록을 찾을 수 있다면 20년이 지났어요. 통신사에 기록이 남아있을 리 없어요. 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달랐어요. 박상철이 회사 휴대폰을 사용했다면 어떨까? 대한산업 같은 대기업은 법인 통화 기록을 오래 보관해. 세무 문제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한산업 내부 자료에 접근해? 민혁이 물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내게 방법이 있어. 대한산업에 내부 제보자가 있어.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노트북을 열어 암호화된 메시지 창을 보여줬어요. 20년 동안 나는 혼자 조사했어. 그 과정에서 대한산업 내부의 양심적인 직원 한 명과 연결됐지. 그 사람도 20년 전 일이 범죄였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못 나선 거야. 준혁은 즉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30분 후에 왔어요. 20년 전 법인 휴대폰 통화 기록을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했어요. 회사 보안이 삼엄해서 자료를 빼내다 발각되면 큰일 난다고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분한테 피해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내부 제보자는 이틀의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주말을 이용해서 조용히 자료를 복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틀 동안 강성그룹은 혼란에 빠졌어요. 투자자들의 불안은 계속되었고 언론에서는 강성그룹의 불안정한 경영 상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주가가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민혁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부 이사들조차 회장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실종된 딸이 돌아온 것에 집착해서 회사를 소홀히 한다는 비난이었습니다. 윤서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협력사들을 설득하고 투자자들을 만나고 언론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계속 강성그룹을 압박했어요. 대한산업의 조직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밤 준혁의 노트북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부 제보자가 자료를 확보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료를 빼내다가 보안팀에 발각될 뻔했고 지금 회사에서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자료를 어떻게 전달받죠? 민혁이 물었습니다. 제보자는 직접 만나자고 했어요. 공개된 장소에서 USB를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제가 가겠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반대했어요. 너무 위험하다고 은주가 나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 일이에요. 저 때문에 시작된 일이고 제가 마무리해야 해요. 은주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결국 타협이 이루어졌어요. 은주가 가되 준혁과 윤서가 거리를 두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은주는 지정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프랜차이즈 카페였고 사람들로 붐볐어요. 은주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7시 정각 50대 초반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주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어요. 강은주 씨 맞습니까? 네. 앉으세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작은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20년 전 7월 20일 박상철의 통화 기록입니다. 그날 오후 2시 35분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통화 시간은 4분 15초. 발신자는요? 최태영 전무의 직통 전화였습니다. 은주의 심장이 뛰었어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현재 대한산업 회장인 최태영이 직접 박상철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이 자료면 충분합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남자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저도 딸이 있습니다. 당신과 비슷한 나이죠. 20년 전 어린아이를 해치려 한 범죄를 회사가 은폐했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양심상 이대로 있을 수 없었어요. 은주는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카페 입구에서 낯선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제보자를 본 순간 그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안 돼, 미행당했어. 제보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재빨리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박 부장님, 회사로 돌아가시죠.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위협적이었어요. 제보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난 퇴근 시간이요. 사적인 약속이 있어. 그래도 가셔야 합니다. 남자 중 한 명이 제보자의 팔을 잡았어요. 은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놔주세요. 카페 안에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그때 준혁과 윤서가 카페로 뛰어들어왔어요. 준혁이 제보자의 팔을 잡은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손 치우시오. 당신은 누구요? 변호사요. 지금 당신들이 하는 행동은 불법 감금에 해당하오. 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검은 양복의 남자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회사 동료를 모시러 왔을 뿐이요. 본인이 거부하는데도요? 그건 강요죠. 경찰을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물러나시겠습니까? 긴장된 대치가 이어졌어요. 결국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떠나면서 제보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위협이 눈빛이었습니다. 박 부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당신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제보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족을 언급하는 순간 그는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카페를 나온 일행은 준혁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제보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가족이 위험해요. 딸이 대학생인데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민혁이 전화로 즉시 사설 경호팀을 보냈어요. 제보자의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은주는 USB를 꼭 쥐고 있었어요. 이 작은 장치 안에 20년간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태영과 박상철의 통화 기록, 범죄의 결정적 증거. 저택으로 돌아온 일행은 즉시 USB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통화 기록이 떴어요. 2005년 7월 20일 오후 2시 35분. 발신자 최태영, 수신자 박상철. 준혁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통화 녹음 파일까지 있었어요. 대한산업은 법인 전화의 모든 통화를 녹음하고 보관했던 겁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상철이 나야. 일은 어떻게 됐어? 최태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 전무님, 아이가 너무 어려서. 박상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지금 그만두겠다는 거야? 내가 받은 돈이 얼마인데? 하지만 7살짜리 아이를 듣기 좋게 말할 때 일 끝내. 강민혁 그 자식이 우리 기술을 가로챘어.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딸을 잃으면 제정신으로 경영 못할 거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지금 처리해. 호수에 빠뜨려. 사고처럼 보이게 해. 넌 현장을 떠나고 우리 쪽 경찰이 수습할 거야.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혁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20년 만에 듣는 진실. 최태영이 직접 딸을 죽이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왜 죽을 뻔했는지, 누가 그런 끔찍한 일을 명령했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장낼 수 있어요. 이 증거면 최태영을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자. 강 형사의 증언과 이 녹음 파일, 박상철의 진술서까지 합치면 완벽한 증거야. 하지만 민혁은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검찰에 가기 전에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삼촌? 최태영을 직접 만나야겠어. 20년 만에 말이야.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 자식 얼굴을 보고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듣고 싶어. 그리고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거야.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혁은 최태영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로 만나자고 했어요. 최태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동의했습니다. 오후 3시 대한산업본사 회장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은주는 아버지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민혁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은주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허락했어요. 윤서와 준혁도 동행했습니다. 강 형사는 녹음 장비를 준비했어요. 최태영의 자백을 받아내면 결정적 증거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대한산업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40층짜리 고층 빌딩이었어요. 일행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화려한 복도를 지나 회장실 문 앞에 섰어요.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넓은 회장실 안 거대한 책상 뒤에 최태영이 앉아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남자. 백발의 날카로운 눈빛, 권력자의 오만함이 온몸에서 풍겼습니다. 최태영은 민혁을 보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은주에게 향했을 때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서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혁이 USB를 책상 위에 던졌어요. 20년 전 박상철에게 걸었던 전화 녹음이 담긴 증거였습니다. 최태영은 USB를 집어들고 표정이 굳었지만 곧 냉소를 지었어요. 증거라 해도 20년이나 지난 일이고 자신에게는 최고의 변호사들이 있다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박상철의 진술서, 강 형사의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피해자 은주가 있었습니다. 최태영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40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전경. 그가 평생 지배하려 했던 세상이었습니다. 최태영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비즈니스 세계의 냉혹함, 회사를 지켜야 했던 책임, 수천 명 직원들의 생계. 하지만 그 어떤 말도 7살 아이를 죽이려 한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민혁이 자신들의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했어요. 법원 판결과 달리 자신이 피해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혁을 흔들어야 했고 딸을 잃으면 무너질 거라 계산했다고 했어요. 실제로 민혁의 아내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민혁은 한동안 회사 경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은주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냐고 7살 아이를 죽이려 했으면서 후회도 없냐고 물었어요. 최태영은 세상이 양육강식이라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괴물이라 불러도 상관없다고 자신은 회사를 지켰고 그게 자신의 의무였다고 말했어요. 준혁이 이번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최태영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백했어요.
기억을 잃은 은주를 저택으로 돌려보내면 민혁이 과거에 매달릴 거고 그 틈에 강성그룹을 인수하려 했다고요. 은주가 기억을 되찾을 줄은 몰랐다고 박상철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민혁이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어요.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하면 최태영은 감옥에 갈 거라고, 살인교사와 증거인멸, 기업범죄로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최태영은 비웃었어요.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변호사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법이 권력자를 비켜가지 못한다는 민혁의 말에 세상이 그렇게 공정하다고 믿냐며 코웃음을 쳤어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강 형사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제시하며 최태영을 긴급 체포했어요. 살인 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였습니다. 최태영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영장이 벌써 나왔다는 사실에 당황했어요. 민혁이 제출한 증거들이 워낙 확실해서 영장 발부가 빠르게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수갑이 최태영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20년간 권력의 정점에 있던 남자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그는 끝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복도로 끌려나가며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어요. 대한산업회장의 체포 소식은 곧 전국에 퍼질 거였습니다. 회장실에 남은 일행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20년간의 싸움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민혁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돌아가신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은주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조금은 씻어진 것 같았어요. 은주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혁은 딸을 꼭 안았어요. 윤서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준혁도 그들 곁에 섰어요. 20년 만에 진정한 가족의 재결합이었습니다. 며칠 후 최태영의 범죄는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어요. 대한산업은 급격히 흔들렸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최태영을 해임했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결정했어요. 내부 제보자였던 박 부장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고 그의 증언 덕분에 추가 범죄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반대로 강성그룹은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투자자들이 돌아왔고 협력사들도 안심했습니다. 민혁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높아졌어요. 실종된 딸을 찾고 20년 묵은 범죄를 밝혀낸 회장의 집념이 존경받았습니다. 은주는 정식으로 강 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직함은 받지 않았지만 회사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20년의 공백을 메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영학도 몰랐고 업계 지식도 없었어요. 하지만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직원들과 함께 일했고 저녁엔 윤서에게 회사 업무를 배웠어요. 민혁은 딸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은주는 단순히 회장의 딸이 아니라 스스로 역량을 키워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며 배운 독립심과 끈기가 빛을 발했습니다. 준혁은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미국 사업은 파트너에게 맡기고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20년간 도망쳤던 과거와 화해하고 가족 곁에서 살고 싶었어요. 민혁은 조카를 강성그룹의 전략 담당 임원으로 영입했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은주를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이전의 집착적인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건강한 남매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가끔 은주가 너무 무리하면 쉬라고 잔소리했고 은주도 동생의 걱정을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석 달 후 최태영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은주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에 가득 찬 사람들 앞에서
20년 전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증언했어요. 물에 빠졌던 기억 깨어났을 때 모든 걸 잃었던 순간, 고아원에서 보낸 외로운 시간들, 방청객들 중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태영은 끝까지 무표정했지만 판사와 배심원들의 눈빛은 냉랭했어요. 증거는 명확했고 증언은 일관되었습니다. 강 형사의 증언, 박 부장의 진술, 녹음 파일, 박상철의 진술서, 모든 것이 최태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판결이 내려졌어요. 최태영은 살인교사, 증거인멸, 기업범죄 등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어요. 권력으로 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은주는 저택 뒤편의 호숫가를 찾았어요. 20년 전 자신이 빠졌던 그곳,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옆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맑은 물이 햇살을 반사하며 반짝였어요. 악몽 같았던 기억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은주는 물가에 무릎을 꿇고 손을 담갔어요. 차가운 물의 감촉.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생명의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윤서는 누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멀리서 민혁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저택에는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20년간 잃어버렸던 따뜻함이 다시 채워지고 있었어요. 식탁에는 매일 가족이 모였고 음악실에는 피아노 소리가 울렸습니다. 은주가 매일 조금씩 연습하며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고 있었어요. 민혁은 회사 경영을 서서히 윤서에게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했어요. 놓쳤던 20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소중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은하도 과거의 은주도 아니었어요. 두 삶을 모두 받아들인 새로운 자신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배운 강인함과 강가에서 찾은 소속감, 외로웠던 과거와 따뜻한 현재, 모든 것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어요. 어느 저녁 가족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혁, 은주, 윤서, 그리고 준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은주는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책상 위에는 2개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7살 은주의 가족 사진, 또 하나는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의 미소는 여전했어요.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은주는 하늘을 향해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침대에 누웠어요.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딸,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은 여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낸 가족.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저택의 불이 하나둘 꺼졌어요. 고요한 밤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한 평화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